자, 오늘은요, 우리가 8단원입니다. 8단원. 8단원의 주제는 세계화 평화입니다. 세계화 평화고요. 8-1이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양상이라고 그랬어. 사실 우리가 세계화만 따로 배우진 않아. 여기 봐봐요. 학습 요소에 보면 세계화와 지역화가 나왔지. 같이 배웁니다. 왜냐면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동시 지역화도 전개돼요. 우리 예전에 통합사회 1단원에서 뭐 배웠었냐면 도시화라든지 산업화 배웠었잖아. 그때 도시화랑 산업화가 같이 전개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세계화와 지역화도 동시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먼저 세계화의 뜻이지. 세계화를 말하기 전에 이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은 이거예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 없어요. 일단 이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던 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고 그게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었고 그러자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대륙 간 혹은 나라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어. 그러면서 자유무역이 증가했고 자유무역이 증가하다 보니 국제적인 분업이 발달한 거야. 그래서 결국 1번과 4번은 세계화의 정의면서 특징이에요. 세계화의 정의면서 특징이다. 시공간을 축소한 게 뭡니까? 예전에 2달, 3달 걸리던 지역을 한 달 만에 갈 수 있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고 지금은 24시간이면 갈 수 있고 비행기가 발달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 간의 의존성이 커진 거야. 또 나오잖아요. 국제사회에 뭐가 커졌다? 세계화를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걸 설명해 주면 돼. 이게 끝이야. 나와 지역과 지역 간의 의존성이 커진 거. 자, 다음 지역화입니다. 지역화는 지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 일견 보면 상반돼 보이죠. 세계화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닮아가는 거거든. 즉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세계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유행해요. 그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화는 그 지역의 개성, 그 지역만의 독특한 성격, 이것이 그 지역만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나라에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그 지역만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현상. 그래서 오히려 지역화는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자기 지역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서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한 번씩 다 봤던 부분이죠. 여러분이 그래도 중요하니까 형광펜을 가지고 여러분이 색칠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죠.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세계지리에서도 수능 문제로도 나와요. 왜냐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자꾸 틀려요, 여러분 선배들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비슷하지만 달라. 지리적 표시제와 장소 마케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면 혹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데 그 장소 마케팅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I love 뉴욕이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느낌처럼 되죠. 티셔츠에 I love 하트가 돼 있고 뉴욕 혹시 봤어요? 볼펜에도 I love 뉴욕. 그건 뉴욕이라는 도시를 뭐 한 거야? 상품화 시켰잖아. 그건 장소 마케팅이지. 지리적 표시제가 아니라.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와 장소 마케팅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제일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참고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뒷면 넘겨보세요. 참고 자료에서 주제 1,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2입니다. 2. 찾았어요? 거기에 3번 보시죠. 3번. 3번은 바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일단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가지고 지리적 표시제의 뜻 볼게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추쳐요. 지리적 특산품. 이게 핵심이에요. 지리적 표시제에서 중요한 힌트. 지리적 특산품. 지리라는 건 자연환경이야.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근거로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1999년에 도입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리적 표시의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지리적 표시라 함은, 자, 이제 뜻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좋습니다.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및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여기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 그게 지리적 표시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디다가 다시 한번 줄을 칠 거냐면 여기입니다. 선생님도 줄을 쳐야죠. 여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 그 지리적 표시에는 여러분 그 지역의 농수산물이야. 농수산물. 알겠니? 그 지역의 어떤 토양, 기후 이런 데서 그런 특징을 받아서 생산된 농산물인가 수산물인가. 우리 준하이도 오늘 많이 졸린데? 아, 오늘 정말 저 어떡하죠? 오늘 한 명만 졸린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지금 졸고 있네. 지리적 표시가 도입되고 2002년 1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 보성 녹차가 1호입니다. 제1호. 그러면 녹차는 녹차인데 보성 녹차는 보성의 햇빛과 보성의 바람과 보성의 토양에서 자란 녹차예요. 그래서 이 보성 녹차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이게 지리적 표시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다 농수산물이지. 괴산의 고추, 의성 마늘, 성주 참외, 이천의 쌀, 다 농수산물이죠. 이렇게 농산품들 같은 거 등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농산물이 등록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우면 지적 표시에는 농산물이라는 거, 농산물과 수산물이라는 거, 대구 사과, 밀양 사과, 하동 녹차 나오지. 해남의 겨울 배추, 고창의 복분자, 술입니다. 아까 농수산 가공품도 지리적 표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생성의 한우, 여기 소고기 당연히 뭐에 들어갑니까? 지리적 표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가 이 정도라면 제주도의 그 돼지고기요. 흑돈 같은 거는 다 들어가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리적 표시가 어떤 게 있을까? 자, 일단 지리적 표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유럽에서 가보면 유럽은 치즈도 유명하고 포도주도 유명하고 맥주도 유명하잖아요. 포도주나 맥주도 다 지리적 표시제에 들어가요. 그러면 포도주는 유명한 지역이 워낙 많지만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곳입니다. 보르도. 프랑스라는 나라에 있는 지역인데 워낙 유명해요. 보르도산 와인. 이것도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맥주 하면 어느 나라가 유명합니까? 독일이 유명하죠. 하나. 보르도 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하면은 민헨이죠. 민헨이 워낙 유명한 도시인데 뭐로 유명하냐면 여기저기 유명한 게 많겠지만 역시 민헨은 독일이라고 쓰세요. 맥주. 이런 것은 다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장소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장소 마케팅 필기. 선생님 불러주면서 쓸 테니까요. 여러분도 쓰세요. 지역 주민,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나 공공기관 등이 기업과 관광객에게, 기업과 관광객이죠? 기업과 관광객에게
가로 하시고요. 특정 장소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상품. 상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도시들이 드라마 할 때 협찬을 많이 합니다. 울산광역시도 이렇게 협찬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즉 이윤이죠. 부가가치, 가로하고 이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상품화시키는 겁니다. 창출하는 다양한 방식의 자기 지역을 홍보해서 그 지역의 수입을 올리는 거죠. 광명시가 동굴을 만들어서 광명동굴 해서 우리 광명시에 사는 시민들은 잘 못 느끼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광명동굴을 관광지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래서 동굴에 한번 광명하면 바로 뭐가 붙여나오냐면 동굴이 붙여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광명동굴에 구경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광명동굴 처음 생겼을 때 초창기 때 한 번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외지에 있는 친구들이 광명시가 아닌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더 광명동굴을 기억하고 또 자주 왔더라고요. 뭡니까? 장소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I love 뉴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장소 마케팅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인 거지. 한 번 더 가고 싶고 하고 관광지로서. 자, 그러면 지역 축제도 역시 무슨 지역 축제는 지리적 표시에 가까워 정서 마케팅에 가까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자기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거지.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와 장소 마케팅, 지역 축제는 다 어디에 들어가? 바로 넓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화 전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요. 세계화에 이제 다시 지역화에서 다시 세계화로 갈 건데 세계화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합니다. 양상이라는 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세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계도시라는 걸 알아두세요. 세계도시. 그냥 도시 아니고 세계도시야. 그럼 세계도시는 어떤 도시를 세계도시라고 할까? 나라들마다 도시들이 많은데 그 도시들 중에서도 이겁니다.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 여기 세 개 외우세요. 어딘지? 뉴욕, 런던, 도쿄. 일단 세 개만 묶어봐요. 파리 빼고 뉴욕, 런던, 도쿄. 그런 다음에 화살표 빼서 얘네들은요. 세계 도시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거든요. 얘가 최상위입니다. 최상위 등급이에요. 최상위 세계 도시. 즉 세계 도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애들. 그걸 세 개라고 합니다. 뉴욕, 런던, 도쿄. 지금 파리는요. 그 아래에요. 상위 세계 도시에 들어갑니다. 상위 세계 도시. 최상위가 있고 상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하위가 있고. 알겠어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도 최상위는 못 들어가겠죠. 서울 같은 경우도. 일단 최상위 세계 도시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뉴욕, 런던, 도쿄. 그 중에 런던과 도쿄는 수도죠. 런던은 영국의 수도고 도쿄는 일본의 수도잖아요. 뉴욕은 미국의 수도 아닙니다. 미국의 상업도시인 거네. 자, 그럼 쌤이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 세계도시는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말하고 다시 세계도시는 급이 있다. 등급이 있다. 최상위, 상위, 중위, 하위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최상위 세계도시는 세 개다. 그게 뉴욕, 런던, 도쿄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그 아래 볼게요. 그럼 이런 세계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교통통신망 자체가 세계적인 규모로 구축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통신망은 일단 그렇다 치고 교통망은 뭐야?
공항이지. 세계적인 공항.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게 큰 공항들. 그다음에 통신망도 역시 잘 갖춰줘야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첨단 교통통신체계는 서울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최상의 세계 도시에 못 들어갈까? 이 정도겠지. 전 세계 자본과 정보의 집중. 뉴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권, 자금의 흐름을 갖고 있고, 런던도 은행,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들,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 LG 그런 본사가 있지만 더 많아야지. 더 다국적 기업의 본사, 대형 금융기관의 밀집, 활발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그 다음에 더 쓸게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야 되니까요. 옆에다가 여기다 번호 좀 매길까요? 여기가 1번, 이게 2번, 얘가 3번, 4번, 5번이면요. 옆에다가는 6번 하고 쓰시면 되겠죠.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우리가 서비스업의 종류에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 다시 한번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뜻을 여기다가 쓸게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업으로 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금융, 보험,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금융과 기업을 상대로 하는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업, 회계 서비스 등을 말하다. 그 다음에 또 오케이 회계 서비스업, 그 다음에 광고 등등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데 세계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또 세계화에서 여러분이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가 경제에서도 배웠지만 뭐가 등장합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어디다가 형광펜을 줬냐면요. 여기 양상이야. 세계화의 양상. 너네가 외울 때, 공부를 할 때 세계 도시를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세계화 양상 안에서 세계 도시를 보는 겁니다. 세계화는 어떻게 나타나? 세계 도시가 만들어져. 다국적 기업이 성장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야, 세계화라는 게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세계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세계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거는 세계도시라는 게 생겼고, 이제는 없었어요. 세계화 나타나기 전에는 다국적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해. 그리고 나라나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지지. 그런 다음에 더불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그거는 인정할 만한 가치야라는 보편적 가치가 확산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세계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그걸 두 글자로 뭐야? 양상이지. 양상. 뭐가 있어? 세계도시, 다국적 기업, 문화적 교류,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 확산.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성장, 다국적 기업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거 칠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두 하는 거예요.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 나라의 생산 공장이라든지 대리점들이 놓여 있는 거지.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어떤 형태로 경영될까? 당연히 다국적 기업은요, 국경을 넘어서, 이거 단어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린 이걸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야, 국경을 넘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대륙에서 뭘 하고 있어? 공간적 분업을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공간적 분업이 뭔지 다시 필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옆에다 쓰는 건 공간적 분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이게 주관식으로도 문제가 나왔어요.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먼저 본사와 연구소.
본사와 연구소. 본사와 연구소는 본국에 있어요. 다국적 기업의 본국. 다국적 기업의 본국. 그 중에서도 대도시에 있죠. 대도시. 다음, 지점. 지점은 본사와 연구소가 본국에 있지만 지점 같은 경우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 걸쳐 있겠죠. 이제 다국적 기업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대도시. 세계 여러 나라의 대도시. 또는, 아니, 이렇게만 쓸게요. 또는 선진국. 지점은 선진국.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공장. 이렇게 시설과 기능별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게 공간적 분업의 뜻이야. 자, 생산 공장은 쓰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비, 인건비라고도 표현하죠? 노동비가 저렴한 곳.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비가 저렴한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개발도상국. 그럼 줄일게요. 개도국이라고. 개도국은 개발도상국의 줄임말이죠. 네, 개도국 중심이고요. 두 군데로 나눠요.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노동비가 저렴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어디에도 있습니까? 개도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선진국에 입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 게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개도국에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산 공장에서 노동비를 줄이려면 개도국에 있지만 시장을 넓히는 목적이라면 생산 공장을 선진국에도 만듭니다. 선생님 선진국은 인건비 비싸잖아. 비싸지. 근데 왜 가요? 가야 돼. 눈물을 머금고. 왜냐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H자동차가 진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 땅값 비싼 나라들 많잖아. 인건비 비싸고 독일, 프랑스, 영국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H자동차가 왜 나갑니까? 인건비가 싸서 아니야. 거기다가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우리가 자동차를 팔 수가 있는 거야. 시장을 확대. 그러니까 얘들아 무조건 공장은 물론 우리 입장에선 노동비가 저렴한 것이 좋지. 하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있습니까? 얘네는 경제공동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유럽 애들한테 우리나라 자동차를 팔아먹으려면 그 나라에다 공장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해서 이렇게 본사 N 연구소, 지점, 생산공장 같은 기능들이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걸 우리는 다국적 기업에 뭐라고 부른다고? 공간적 분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어 꼭 알아두세요. 공간적 분업이라는 단어. 다국적 기업은요, 어느 분야에, 우리는 다국적 기업 하면 뭔가 제조업만 떠올리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뭔가 만드는, 브랜드도 우리가 브랜드 하면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게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떠올리는데 아니야. 유통도 택배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택배, 외식, 그 다음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중에 정말 손에 꼽히는 애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농수산물 회사들이 있어요. 농업회사. 우리나라는 농산물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옥수수 같은 것들. 그런 거 생산하는 농업 기업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죠, 영화. 디즈니,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 같은 경우. 다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죠. 다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양상이네요. 이건 당연하겠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 봤더니, 전 세계의 어떤 축제라고도 말하는 올림픽, 월드컵, 영화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했었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거 뭐라 불러내모 아세요? 국제 행사. 이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양상입니다. 보편적 가치가 확산된다. 우리 보편윤리는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그 보편윤리에 들어가는 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 3개 묶어놔요.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가치, 인권, 자유, 평등. 이거는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누구나 지켜야 될 가치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 문제, 테러와 같은 국제사회 문제에 관한 정치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거는 봐봐요. 안보 문제나 환경 문제나 테러 문제는 어떤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협력이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편적 가치 확산에 이러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리해 주세요. 뭘? 세계화가 나타나는 양상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내려가시면 참고자료만 보고 이 단어는 끝낼게요. 여기 참고자료 첫 번째 1번 한번 보세요. 참고자료 1번에 2번 볼게요. 이거 글로컬리즘 합성어입니다. 글로컬리즘은 여기 보시면 먼저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글로벌리즘은 세계화 또는 세계 통합주의라고 부르는데 얘랑 정반대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로컬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중심주의야. 그러니 상반되는 이 두 단어가 이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이라는 이 상반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글로컬리즘이에요. 즉 세계화, 지역화. 단어만 보고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정말 옛날에 등장했어요. 2001년이니까.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글로컬리즘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쓰이기 시작해 확산되고 있답니다. 기존의 세계 통합주의는 세계를 하나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점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첫 번째 이 글로벌리즘은 세계를 하나의 사회로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가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부터 지나치게 여기 동그라칩니다. 획일적이다. 야 세계를 똑같이 만들 거야. 이렇게 획일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로컬리즘, 즉 지역 중심주의는요. 이제 너무 자기 지역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정 지역의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또는 면식관계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았대요.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져 각각 비판받은 점을 보세요. 글로벌리즘은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로컬리즘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려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통합주의와 지역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했답니다. 대안. 이 두 사상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글로컬리즘이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해. 이건 뭐겠어? 글로벌리즘이지. 근데 글로벌리즘. 그러면서 우리 것을 지켜. 이거는 로컬리즘이지. 그렇기 때문에 1과 1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요? 문화적인 글로컬리즘에 속한다. 또한 두 번째가 나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현지 기업의 파트너와 제휴함으로써 현지인의 상품 기호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우리 이런 걸 뭐래요? 경제적인 글로컬리즘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인도에 라면 회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인도인들 중에서는 꽤 많은 비중이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소고기 스프가 들어있는 혹은 돼지고기 맛 스프가 소고기 돼지고기 맛은 없죠. 소고기 스프가 들어있는 그런 라면을 얘네는 뭐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 잘 안 팔려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어떤 라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인도 애들이 굉장히 향신료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커리가 들어간 라면을 만들고 그게 바로 뭔데? 지역화 전략이지. 우리나라 라면 회사가 인도에 나간 것 자체는 뭡니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세계화지. 글로벌리즘인데 그 지역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건 뭡니까? 그건 또 로컬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글로컬리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것도 글로컬리즘에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예를 보세요. 이렇듯 세계 통합주의와 지역 중심주의, 동질화와 이질화. 자, 아까 세계화는 뭐였니? 동질화지.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 근데 정체성을 유지하는 건 뭐야? 이질화지. 세계화와 지역화.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이 머무르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뭐래요? 그럭걸리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를 보면 3번이 읽혀요. 3번 제목이 뭐야? 세계화 시대의 현주화 전략. 이게 글로컬리즘이야 얘들아. 세계화 시대 때 현주화 전략을 현주화 자 이건 조금 더 경제적인 글로컬리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현주화 전략이란 기업이 자사의 재화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환경에 맞춰 공급하는 거야. 얘들아,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있잖아. 근데 그 나라나 그 지역에 가면 오직 거기서만 파는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 불고기 버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불고기 버거를 저기 아프간에서 먹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뭐니? 이거야. 현주화 전략이야. 똑같은 맥도날드의 버거 주만 불고기 버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현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업이 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목표 시장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확대해 나가면 다국적 기업들이죠. 인종과 문화,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윤 창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또한 특정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역시 여기다 연결시키세요. 글로컬리즘을 내모하고 얘도 일종. 세계화 시대의 현주화 전략도 일종의 글로컬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시켜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8단원의 첫 번째 주제 뭐요?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봤습니다. 양상. 주제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질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세계도시,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까지 기억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2단원 나갈게요. 자, 8단원의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쭉 세계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세계화의 양상에 대해서 봤다면 그 다음엔 세계화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 방안도 같이 제시해준다 그랬죠? 너무 좋죠? 아니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 방안을 누가 얘기해주면 참 좋잖아. 잘 지내던 남자친구랑 지금 사이가 삐걱삐걱 되는데 솔직히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해결 방안을 누가 알려줘. 야, 그게 문제니까 이게 해결 방안이 해주면 좋겠죠.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문제점도 알려주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줍니다. 봐요. 그러면 세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 뭐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 세 개가 나옵니다. 아니, 빈부격차, 문화의 해결화, 보편인류와 특수인류의 어떤 갈등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씩 볼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건 예지요. 주치입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입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 국가 간 빈부격차. 국가 간 빈부격차가 세계화 때문에 새롭게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지. 그런데 그게 세계화 때문에 더 심해졌다가 핵심입니다. 세계화는 원래부터 있었던 국가 간 빈부격차를 더 뭐했다? 심화시켰답니다. 심화시켰다. 더 크게 만들었다. 격차를 더 벌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왜 세계화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아랫줄에 나오지. 자유무역의 확대 때문이죠. 자유무역의 확대. 자유무역하면 여러분이 바로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 WTO 같은 기구들이죠.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 국제기구입니다. WTO.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왜 빈부격차가 심해졌을까? 기술과 자본을 지닌 선진국, 다국적 기업은 확실히 자유무역화에서 뭐에 유리합니까? 경쟁에 유리해요. 경쟁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 즉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혹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경제균형이 낮기 때문에 뭐합니까? 도태되겠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기 봐봐 얘들아.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지닌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은 여기 얘네들 인덱스는 얘네들을 A라고 볼게. A. 그 다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을 선생님이 B라고 볼게. 그러면 자 선생님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세로가 격차라고 봅시다. 격차. Y축을 격차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가 이 지점이 세계화 전이에요. 세계화 전.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세계화 후라고 봅시다. 세계화 후. 그러면 세계화 전에 여기 A.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지닌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은 세계화 전에도 어땠어? 잘 살았어. 이쯤이었어, 수준이. 그런데 여기다 선생님이 A를 쓸 거야. 좀 아직 여기만 그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세계화 전에도 못 살았어. 그런데 세계화 후가 되면 선진국은 더 발달돼 있고 얘네도 발전을 했지만 자 이게 선진국이야. 얘네가 A야 A. 반면에 얘네는 B야. 그럼 한번 봐봐요. 세계화 후에는 어때요? 격차가. 세계화 전에는 격차가 이 정도였어. 이때도 격차는 있었지, 그치? 근데 세계화가 되면 어때? 격차가 더 커졌지. 선진국은 더 잘 살게 됐고, 개도국도 좀 발전했지만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얘네가 A, 얘네가 B야. 그래서 격차가 더 어때졌어? 더 심화됐죠. 더 벌어져 버렸죠. 세계화 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사는 애는 더 잘 살게 되고 얘들아 이렇게 세계화 후가 되면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뭐가? 자유무역의 확대가. 또 두 번째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두 번째 원인 나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이나 금융 서비스 산업은 역시 어디에 있어? 선진국에.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과 농업 부분은 개발도상국에. 둘 다 돈을 벌어요. 근데 여기 첨단 산업과 금융 서비스 산업은 더 많은 돈을 벌어. 이 말이 뭐야? 시간당 단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즉 저개발 국가도 산업이 발전하는데 얘네가 농업이나 제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과 선진국이 첨단 산업이나 금융 서비스 산업을 벌어들이는 돈이 달라요. 그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발전하지만 개도국은 한 시간에 100원을 번다면 선진국은 100원에 아니 한 시간에 10,000원을 벌어. 이걸로 계속 시간이 흘러봐봐.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겠지. 둘 다 돈을 벌지만 격차는 커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개도국도 이렇게 돈을 벌어.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하지만 선진국이 버는 것보다 속도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간 빈부격차의 심화를 낳은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용어, 국가 간 빈부격차에 관련된 용어 하나 쓸게요. 국가 간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뭐랬습니까? 남북문제라고 그랬죠? 남북문제. 남북문제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구고 여기 적도면 자 북반구 지구의 위쪽을 북반구 지구의 남쪽을 남반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북반구의 선진국 대부분이 몰려 있고요. 남반구도 물론 선진국이 있지만 대부분 개도국들이 이쪽에 몰려 있어서 잘 사는 북반구와 상대적으로 더 뒤떨어져 있는 남반구를 우리는 표현하는 게 남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에서 남북 문제는 뭘 표현하는 거야? 이거 잊지 마. 국가 간 빈부격차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용어.
세계에서 남북 문제라고 말하면 국가 간 빈부격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북 문제는요. 그건 분단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남북 문제지만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의 뜻이 달라져요. 알아두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점. 세계화의 두 번째 문제점. 우리가 아까 글로컬리즘에서 글로벌리즘 봤었잖아. 어때요?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비슷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문화가 똑같아져. 그러면 문화가 획일화되면 당연히 사라지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로 통일되려면 나머지 어떤 것들, 소수민족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어떤 문화로 획일화될까? 강한 나라의 문화로 통일화되겠죠. 획일화되겠죠. 선진국의 문화, 그렇잖아. 여기도 보면 영향력이 강한 선진국의 문화가 보편화됩니다. 얘네 문화로 다 똑같아지는 거죠, 전 세계가. 반면에 어떤 문화는 사라지고 있습니까? 약소국의 문화, 원주민의 문화, 이런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에 밀려서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죠. 이게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입니다. 우린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용어를 쓰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문화 동화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주류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 문화 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요. 세 번째 문제점. 우리가 앞에서 1번, 2번은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 여기서 보편윤리는 글로벌리즘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보편윤리 배웠잖아, 아까 위에서. 이게 뭐였어? 보편적인 가치, 인권, 자유, 평화 이런 것들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잖아. 그 보편적 가치를 옳다고 말하는 게 보편윤리고요. 특수윤리는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특수한 윤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이전에는 서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옳은 게 옳은 거였어.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서 보편윤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어떤 특수한 윤리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편윤리의 입장과 특수윤리의 입장이 뭐 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 보편윤리의 입장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권과 자유와 같은 거 앞에서 배웠던 이 보편적 가치, 이게 보편적 가치의 뜻이야. 인권과 자유, 평등. 이런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보편윤리의 입장이라면 특수윤리는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 국가의 주권과 자국 시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건데 얘는 양상,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참고자료 내려가 볼게요. 참고 자료에서 우리가 걔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요. 뭐냐면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참고 자료 1 중에 3번 볼게요. 여기 3번. 세계화와 이민 논의라는 부분입니다. 세계화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물자와 상품 등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사람의 이동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당연하지 여기. 사람이 이동하려면 뭐에 걸립니까? 국적, 여권, 비자 이런 걸로 지금 걸리지. 자,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 자유로운 이주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자유로운 이주를 옹호하면 우리가 뭐 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이게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는 뜻이지. 이런 주권, 자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자유로운 이주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주권국가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진영의 논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앞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배웠어요. 근데 이번엔 세계화에서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유로운 이주를 옹호한다라는 말에서 우린 이거를 보편윤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자기네 주권국가와 주권국가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이것을 우리는 특수윤리라고 여기서는 볼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동체주의가 싹 다 특수윤리는 이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주의, 주권국가의 가치를 중요하는 여기서는 특수윤리로 보자는 얘기야. 개인들의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전제하는 자유주의는 현대의 자국민과 이민을 희망하는 개인들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이민 제한 자체를 반대하거나, 즉 외국인이냐 자국민이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얘네들은 외국인의 이민 제한을 반대하거나 이민 제한을 수용하더라도 현실보다는 덜 엄격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자유주의 입장, 어깨 내마세요. 이게 1번이야. 이렇게 해서 보는 여기 보편주의적 자유주의라고 설명했지? 보편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에 반하여 공동체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선생님 특수윤리 했죠? 특수윤리 2번. 공동체 나오죠? 특수성에 주목해서 외국인 이민 제한을 옹호한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크 왈처에 따르면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특정한 지역만의 공동체야. 알겠지? 전 세계가 아니라. 문화적인 특수성을 토대로 공동체는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된다. 왈처는 이러한 자기 결정권에 입각해서 외국인 이민 제한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이주는 해당 공동체를 붕괴시키거나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민을 허용하면 가난한 이민자들로 인해 사회복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 시민들이 누리던 윤택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시민이 누려야 될 특혜 내지 보호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 종교 간습성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로 인해 해당 공동체의 문화적 통합성이나 정체성이 훼손되어 그 사회의 강한 연대성에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게 왈처의 입장인 겁니다. 특수윤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세계화가 가져오는 어떤 갈등, 문제점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볼게요. 사실 왈처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주제 3, 평화에서. 근데 그때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문제점들을 쭉 봤으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해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문제점을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봤으면 당연히 해결 방안도 3가지 정도로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지구촌에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 얘는 뭐에 대한 해결책이겠어요? 국가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이겠죠. 메모하세요. 이 단어. 분배 정의라는 단어. 우리가 정의 파트에서 정의를 배웠었는데 그중에 분배적 정의라는 부분도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 분배 정의 한 만큼 주는 거지. 얘들아 분배 정의는 뭔가 오해하시면 안 돼.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야. 친구 4명이서 우리 오늘 저녁 먹자. 저녁 먹고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n분의 1로 나누는 그게 분배 정의가 아니지. 분배 정의는 한 만큼이야. 내가 일한 만큼 나의 노력만큼 가져가는 게 분배 정의예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만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만큼. 노동의 강도가 100만큼이었으면 100만큼, 노동의 강도가 10이었으면 10만큼. 그게 바로 분배 정의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한 만큼이 아니라 일단 뭘 만들어주는 거야? 얘들아 경쟁을 하는데 나는 2다리가 멀쩡한데 나의 경쟁 상대는 다리가 하나 있어. 이건 경쟁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나도 다리가 하나 없거나 그 친구도 다리가 2개거나. 그래야지 공정해지겠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진국이 즉 2다리가 멀쩡하다면 다리가 한쪽이 불편한 사람을 다시 멀쩡한 다리로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들도 어느 정도는 나랑 똑같지는 않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뭐 하라는 얘기야? 지원하라는 얘기야. B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 국민들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 그런데 그런 나라와 선진국이 경쟁하자고? 당연히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럼 적어도 그 나라가 절대 빈곤은 벗어나야죠. 먹고는 살아야 그 다음에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번째, 세계화의 성과가 일부 선진국이나
기업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배 정의가 나옵니다. 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단어를 배웠냐면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공정무역에다 줄치고요. 분배 정의랑 연결시키세요. 공정무역은 분배 정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도 분배 정의랑 관련이 돼 있죠. 여기 보실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세계화의 문제점 해결 방안 두 번째입니다. 2번 공정무역 나오죠.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 존중에 입각해 보다 공정한 국제무역을 추구하는 무역 협력이다. 그 다음부터 좋습니다. 특히 제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제3세계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정무역 단체들은 생산자 지원,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증진, 기존 국제무역 규정과 관례를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정무역 단체는 그 다음 주세요. 제품에 대한 공정한 값을 치르고 생산자와 노동자가 또 나오죠. 생산자와 노동자가 무슨 대가야? 자기가 한만큼의 대가 결정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지 보증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리고 특히 제3세계 노동자들이 많은 커피, 차, 코코아, 쌀 같은 제품의 구입 과정에서 최대한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산지에서 제품을 가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또 공정무역단체는 국제무역체제의 WTO 체제를 말합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캠페인 활동을 벌여 무역 불평등을 널리 알리고 기존의 국제무역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하나 더 얘네는 뭐 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존중도 강조한다. 그 밖에도 공정무역단체는 이것도 합니다. 작업장에서 남녀 평등을 장려하고 여성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각별의 신경을 쓴다. 나아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여기도 합니다. 아동을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공정무역 단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A가 두 번째 환경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세 번째 여성 노동자, 남녀 평등에 대해서도 고려하며 마지막에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한다.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해서 이 공정무역 단체가 단순하게 제3세계 노동자와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걸 처음 출발로 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같은 약자인 여성, 아동의 노동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일단 공정무역이 우리 뜻부터 봤고요. 공정무역 단체들의 활동 내용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분배정의의 실현. 다음, 문화가 획일화되는 게 문제라면 다양성을 증진해야죠.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문화를 단순한 소비의 상품,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선생님 자꾸 얘를 닫고 있네. 얘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자, 얘를 눌러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상품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태도가 뭐야?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화를 단순한 소비 상품으로 대하면요, 인기 많은 거, 유행하는 거만 쓰고 버리겠지. 그렇게 되면 획일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독특한 거,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어떤 것에 비해서 획일화된 어떤 보편화된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문화의 가치. 만약에 우리가 극장에 갔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 갔는데 개봉관이 여러 개 아닙니까? 근데 개봉관 1관, 2관, 우리가 만약에 마블 영화가 새로 만들어지면 개봉관 엄청 많죠. 뭐 한 영화관에서 개봉관 5개를 잡습니다. 1관, 2관, 3관, 4관에서 다 잡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개봉했다. 그러면 뭐 1관에선 쭉 잡잖아. 근데
뭐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의 지역 영화인들이 강원도의 특징을 가지고 만든 영화야. 근데 거기 어떤 우리나라 뭐 유명한 배우들도 등장하지 않아. 단역 배우들이라든지 지명도가 낮은 배우들이 등장을 해. 자, 그런 영화가 마블 영화와 함께 걸릴 수 있을까요? 안 걸려! 일단, 왜냐면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문화를 단순히 소비 상품으로 대한다면 그런 영화들은 아예 개봉관을 못 가질걸요? 단편 영화들이라든지 지역 영화들이라든지 그냥 세계적인 마블 영화만 걸리겠지. 그러면 어떤 단편 영화라든지 지명도가 낮은 그런 어떤 지역 영화들, 상업성이 떨어지는 영화들도 극장에 걸리려면 우리는 그걸 상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떤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걸려요. 개봉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얘들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자 소멸해 가거나 아니면 멸종해 가는 동물들을 보호하잖아 일부러. 멸종할까 봐. 막기 위해서 얘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분 제주도에 가다 보면요. 되게 특색 있는 어떤 풀들이 있습니다. 꽃들. 그게 보존으로 보호하는 어떤 것들로 지정이 되면 얘네를 함부로 꺾지 못하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보호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생물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화도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상품으로만 대하면 그런 경쟁력 없는 상품들은 싹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문화를 단순히 소비 상품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 바로 뭘 떠올려야 돼? 아,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구나. 알겠어요? 보호해야 되는 거야. 보호. 문화유산들도 역시 문화들도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도 보호하려면 상품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게 바로 뭔데 이런 태도가. 보존하려는 태도야. 지역 영화라든지 단편 영화라든지 경쟁력 없는 영화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개봉관, 마블의 영화를 5칸에서 5개 관에서 개봉한다면 얘네들은 서울에 있는 극장 몇 개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술영화도 상업영화와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희귀생명과 마찬가지.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문화를 단순히 상품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이 태도를 바꿔 말하면 어떤 태도가 되는 거야? 보존하려는 태도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왔나 하고 물음표를 던진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요. 이 3번은 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아, 우리가 아까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세계화 시대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거란 얘기야.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키워가야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세계화 시대에 각자가 지구 공동체는 세계화랑 또 비슷한 표현이죠.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 오케이. 우리는 모두 인간이야.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로서 같은 종이지. 이런 세계 시민 의식. 그러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편윤리의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와, 이거 손 들어주고 있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에서 특수윤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조금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거.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얘들아, 문제 중에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는 평화, 환경, 인권, 이런 문제는 어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적어도 다른 거 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보편윤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특수윤리적 관점보다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수윤리가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근데 이런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관점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얘기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야, 우리 동네는 이렇게 불에
자,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조상들 중에서도 우리 뭐 지불놀이 같은 거 했잖아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태운다든가 집신을 태운다. 근데 그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도 이게 우리 전통이기 때문에 다 태워야 돼. 이산화탄소 엄청 나와요. 이산화탄소 엄청 나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환경 문제 입장에서는 그런 전통을 자, 그래 굳이 태우지 말고 전구를 돌린다든가. 그런 모양의 이렇게 특수윤리를 강조하기보다 보편윤리 입장에서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서 특수윤리가 틀렸다든가 필요 없다든가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더 참고자료 하나만 더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여기 볼까요? 2번. 세계화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 첫 번째에 1번에 2번 볼게요. 생태계 파괴와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분을 볼게요. 역시 이거는 세계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말하는 거겠죠? 경제 국경이 무너짐으로써 경제 국경이 무너졌다 뭐 말하는 거야? 세계화 말하는 거지.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되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많은 복지와 국제적인 환경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구 생태계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금 선진국은 수백 년 동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마침내 서비스사회로 이행해왔다. 이 기간에 선진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보호관세와 국가 보조금이었다. 이게 왜 뭐 말하는 겁니까? 선진국이 성장할 때는 보호무역, 우리 앞에서 경제의 변화 과정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변화 과정. 그 중에서 이거는 보호주의, 보호무역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발전 속도가 더딘 후발 지역의 국가들은 한 세대에 불과한 기간 내에 선진국이 밟아온 과정을 모두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300년 동안 이룬 걸 우리는 100년 안에 끝내야 됐습니다. 자국 경제에 아무런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게다가 경쟁이 강화되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기준은 더더욱 낮아졌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석유, 인도네시아의 목재, 콩고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각종 천연자원은 무차별적으로 착취됐다. 이건 뭐 완전 현대의 모습은 아니고 조금 전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뭐가 심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주제는 뭡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세계화 시대 때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해진 게 자유무역의 확대 때문이랬죠. 자유무역의 확대를 말해준 겁니다. 여기 이 부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결국 이 나라들의 각종 천연자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착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끔 문제를 틀리는 게 용어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와 관련이 있지? 라는 연결을 못 시켜서 문제를 틀리니까요. 이런 대목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